자, 문제를 좀 볼까요? 465쪽의 문제를 좀 보십시오. 465쪽의 문제가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다. 맞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지침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 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맞나요? 이거는 가격 재원칙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 수식 관계가 적합의 원칙이 내부적 관계 원칙이 아니죠. 외부적 관계 원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죠? 교묘하게 그렇게 틀린 지문을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맞죠? 생산비 합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기여한 정도의 합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변동성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맞죠? 그 가격 형성 요인이 자꾸 변해요. 그런 정도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들어오겠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주제가 아니에요. 그나마 지금 가격 원칙이 제일 많죠. 가격 원칙이 제일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단계를 나눠서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먼저 하고, 세 가지가 뭐예요? 제일 위에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과 맨 아래 변동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세 가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기회 원칙이나 대체 원칙. 그죠? 칠판에서 지우자마자 머릿속에서도 지워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계속 복습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도 복습이 가능하다고. 계속 수업 시간에도 복습을 해야 돼요. 이걸 지웠을 때도 머릿속에 남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하게 된 그 계기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분명히 전날 저녁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시험 치는데 생각이 안 나. 전날 분명히 봤는데 그때는 다 알 것 같았거든. 근데 다음날 시험 오면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공책을 덮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받는 게 생각이 나는지를 연습한 거죠. 다시 해야지. 생각은 다시 해야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을 볼 때는 노트를 보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걸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덮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면 시험장에서는 더 생각 안 나겠지. 그래서 그 훈련을 했어요. 덮었을 때도 생각이 나도록 자꾸 이렇게 노트를 보지 않고 이렇게 딴 데를 보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공부하면 힘들어요. 타이틀을 먼저 봐야지. 오늘 이런 커다란 주제를 공부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습관이 된 거죠. 항상 공부라는 거는 커다란 틀을 먼저 잡아놓고 거기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하고 거기에서 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연습을 한 거죠.
그거를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에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저도 뭐 누가 코치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노트를 2권을 산 거죠. 노트를 2권을 사서 한 권은 학교에서 쓰는 노트, 한 권은 집에 와서 다시 옮겨 적는 노트.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노트를 한 후에 백지에다가 연습하는 거죠. 빽빽하게. 그날 공부한 거를, 노트 정리한 걸, 수업 시간에 노트한 거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에 충분히 외웠다라는 판단이 들 때, 그 백지 노트를 꺼내놓고 학교에서 노트한 순서와 똑같게 복사하듯이 옮겨 적을 때까지 외운 거죠. 복사기로 복사하듯이. 그렇게 해야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야 이제 다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지 않아요. 영어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녀석이, 그 녀석이 IQ가 150이 넘는 놈이에요. 큐브 있잖아요. 이거를 거기 이제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서 맞추는 놈이에요. 굉장히 똘똘한 놈이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는 이제 영어 숙제를 내면은 이제 분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외워오는 게 숙제잖아요. 막, I'm a boy, you are a girl,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그 본문을 다 외워도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건 다 숙제를 하죠. 안 하면 터지니까. 그 별명이 이노키라는 선생님이었는데 키도 엄청 커요. 진짜 외국인 같이 생겼는데 늘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다음 어디 오면 때리니까. 그러니까 외웠죠. 근데 2학년 올라가면 이제 본문이 분량이 조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 외우는 숙제는 안 내죠. 근데 어느 날 그 녀석이 막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본문을.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외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몇 번 이렇게 읽으면 외워진대.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데 그러냐니까 자기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런대요. 요거 내용 다음에 뭐가 있고 요 내용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거의 장문하듯이 하는 거죠. 장문.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장을 장문하듯이 주어, 동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면은 몇 번 읽으면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봤죠. 따라 해봤더니 걔만큼 빨리는 안 돼도 외워지더라고. 그러니까 걔처럼 문장을 생각하면서 문장의 그 순서, 내용이라는 게 기승전결 있잖아요. 서론, 본론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외우니까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친구 따라 2학년 내도록 본문을 다 외웠죠. 1학기 책 다 외웠고 2학기 책 다 외웠죠. 본문을. 3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6권을 다 외운 거예요. 본문을 다 그 친구 따라. 그랬더니 괄호 채워넣기 문제 있잖아. 전치사 넣는 괄호 채워넣기 문제. 수거 있잖아. 수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건 100% 맞추는 거지. 머릿속에 본문이 다 있으니까. 다 맞추는 거죠. 그런 거는 그냥 저한테는 시험이 아니죠. 그럼 책 보고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그렇게 했고 다른 과목은 이제 그냥 막 빽빽이 쓰듯이 하는 거예요. 빽빽이 쓰듯이. 그렇게 외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단련이 돼요. 그 단계를 벗어나죠. 그 단계를 벗어나니까 뭐가 가능한가 하면은 틀을 먼저 외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틀. 순서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외우는 거죠. 이 내용이 뭐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먼저 하는 거죠. 오늘 어떤 공부를 했다. 이걸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를 하고 여기에서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주제를 먼저 그날 뭐를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외우면 훨씬 시간이 절약된다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속도가 똑같은 양을 외우더라도 속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또 까먹죠. 그거에 대한 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했는데 또 까먹어. 분명히 어제 했어. 단어도 한 몇십 개 외웠어. 근데 또 까먹어. 그럼 어떻게 해?
이거를 이제 2, 3일 뒤에 또 보는 거죠. 하루 뒤에 보는 거하고 이틀 뒤에 보는 거 또 그걸 또 훈련을 해야 돼. 어제 받는 걸 오늘 금방 보면 다 기억나죠, 거의. 한 이틀쯤 지나서 까먹을 때쯤 되면 또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들도 어떤 단어는 한 번만 딱 들어서 이렇게 되는 단어가 있고 몇 번을 봐도 안 되는 단어가 있잖아. 그런 단어는 단어장에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단어는. 그럼 생각이 안 나는 단어를 표시해서 그거를 한 일주일치를 모아서 또 보는 거죠. 생각 안 나는 단어만 따로 모아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안 봐버리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거고, 잊을 때쯤 돼서 터치를 해줘야죠. 그게 사람마다 날짜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2, 3일 뒤에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 4일 가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자신의 그 공부 습관에 따라서 그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찮은 거를 해야 되거든. 2, 3일 지나면 안 돼. 그때 해야 돼. 이게 딱 그때 가서 해야 터치가 되고, 또 그 한 두 번째 받는 거는 한 3, 4일, 4, 5일 지나갔을 때 봐야 터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앉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는 스킬이다, 스킬. 그래서 진짜 이 공부하는 방법을 책을 쓰고 싶었다니까요. 예, 그거는 몸으로 느끼지 않고선 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의 이 지능 지수는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지능 지수는 비슷한데,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끌어올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죠. 예, 제가 학교를 갔을 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능력이 비슷했어요. 저는 다른 애들보다 수학적으로 조금 더 잘했죠. 근데 다른 애들은 다른 쪽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쟤는 더 잘하고, 다른 애가 못한 건 내가 잘해. 대부분의 애들이 그래요. 근데 걔 중에 한두 놈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정말 타고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어찌할 수 없고, 걔네들은 걔네들끼리 놀라고 하면 되니까. 어차피 니들끼리 놀아라. 근데 뭐 어쩌면은 세상이 공평할 수도 있는데, 걔가 그 잘하는 애가 생긴 거는 거의 인도네시아인이었어요. 생긴 거. 그래서 걔 별명이 그랬어요. 근데도 걔 성격도 좋고, 성격은 좋아. 그렇게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게. 걔가 결국은 이제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이제 그 아세안 있죠, 아세안. 아세안 그 이제 정상회의를 하면은 이 실무자급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회의를 하거든요. 사무관급, 과장급 이렇게 회의하고, 그 다음에 국장급 회의, 장차관급 회의, 그 다음에 정상회의 이렇게 하는데, 필리핀에 이제 출장을 간 거죠. 이제 실무진 출장을 갔는데, 이제 출장을 가면 이제 일을 마치고 뭐 저녁도 한잔하고, 저녁에 먹고 술 한잔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잖아요. 택시를 타서 가자고 했는데, 그 현지 택시 기사가 필리핀인이세요? 이렇게 묻더니, 필리핀인이세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인도네시아인가요? 동남아가 다 나왔어요. 못 맞췄어. 진짜 현지 사람 같다니까. 결국 못 맞췄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갔다 와서.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예요, 공부.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하고서는 안 돼요. 일단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그래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 이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볼 때 그게 바로 용도입니다. 용도.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공업 지역. 이 용도적 지역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동산이면은 지역 분석, 그 물건을 파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안 보잖아요. 동산이면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이니까 여기서, 이 지역에서 파는 물건이든 저 지역에서 파는 물건은 같은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역에 따라 접근성이나 쾌적성, 편리성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죠. 바로 부동성 때문에, 부동성.
동산에서는 요거 안 하잖아요. 동산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개별 분석은 개별성 때문이죠. 각각의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역 분석을 할 때 방금 제가 용도를 본다 그랬는데, 물론 공법상의 용도 지역도 있어요. 공법상의 용도 지역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특히나 준주거지역이 대표적인데요. 준주거지역은 상업용과 주거용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업용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그러면은 실제로는 상업지역이라고 판정할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공법상의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용도적 지역을 보는 거예요. 용도. 공법상 용도 지역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다 관련은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그 지역의 용도를 판정할 때 뭘 판정하느냐 하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를 봐야 되겠죠.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도. 그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도가 바로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표준적 이용이 단독주택이다. 그럼 뭔 소리예요? 그 지역은 단독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 지역은. 그런 주거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은 단독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제일 많은 지역이면 모든 부동산이 다 단독주택으로 사용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단독주택이겠지만 어떤 부동산은 단독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분석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보는 거예요. 얘가 같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단독주택, 여기도 단독. 보통은 같겠죠. 왜냐하면 단독주택 지역이니까 단독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잘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독주택 지역에 점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되는 거지. 각 개별 부동산 입장에서는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별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 분석은 그 지역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역을 보면은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본다 그래요. 그 지역 가격 수준은 싸게는 얼마에서부터 비싸게는 얼마까지 이런 범위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각 개별 부동산을 봐서 그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보는 거. 가격 수준을 보느냐 가격을 보느냐.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가격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할 때 이렇게 이제 엇갈려 질문을 해.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최유용 판정하고 개별 분석은 표준적 이용 판정한다. 이러면 틀린 거죠. 이게 가장 흔히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난이도가 높지 않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너무 섣불리는 보지 마세요.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만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맞는 말이거든. 아시겠죠?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너무 섣불리 보지 마시고.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그러면은 틀린 거지만 지역 분석을 통해 최유효 이용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그 도시 기본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잖아요. 그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도시 관리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좀 이 그런 것처럼 최유용 판정 방향은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선행 분석이에요? 이게 선행 분석이고 이게 후행 분석이 되는 거죠. 이것도 질문했어요. 지역 분석을 나중에 하고 개별 분석을 먼저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질문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 분석이라면 여기가 부분 분석이 되는 거고, 이게 거시 분석이면 이제 미시 분석이 되는 거고. 됐나요? 그리고 여기가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다면 이쪽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고, 여기가 경제적 감가와 관련된다면 이쪽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거니까 결코 안 어렵죠. 이런 주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 대상이에요. 대체로 지금 최근에 출제 경향이 지역 분석의 대상을 질문을 해도 그 이론적인 걸 깊게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용어의 뜻을 묻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 여기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의 뜻, 유사 지역의 뜻, 동일 수권의 뜻, 요 정도 보는 요 정도. 깊게 안 물어요. 그럼 인근 지역이 뭐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대상 부동산.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뭐다? 인근 지역이다. 그리고 이 인근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이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상 부동산과 지역 요인이 똑같죠. 같은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그래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대상 부동산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자, 여기 인근 지역이에요. 자, 여기가 만약에 단독주택이다.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이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은 유사 지역에서,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지만 유사 지역 하면은 이 지역도 무슨 지역? 단독주택 지역. 여기 이제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비슷한 지역을 유사 지역 그래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겠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거리 원근을 따져요, 안 따져요? 거리 원근을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거리 원근 안 따져요. 가까이 있어서 유사 지역이고 멀리 있어서 유사 지역이 아니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너무 멀면은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게 대체 경쟁 관계에 있으려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범위를 정해주는 개념이 동일 수급권이에요. 너무 멀면은 대체 경쟁 관계 없어서 이건 대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리 원근을 따지지는 않지만 너무 멀지는 않게 범위를 정해주는 개념이 동일 수급권이에요. 수급은 뭘 줄인 말이에요? 수요 공급. 수요 공급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시장. 뭐예요? 동일 시장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인근 지역과 얘가 지역 특성이 어떻다? 비슷하다. 자, 근데 뭐도 비슷해야 되는가 하면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돼요.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돼요. 그 용도적 지역도 비슷하지만 가격 수준도. 제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살다가 이제 좀 벗어나려고 강동구 쪽으로도 가보고 저 북쪽 노원구 쪽으로도 가보고 저기 뭐 은평구 쪽으로도 가보고 이렇게 다 다녀봐도 대치동은 아예 안 가요. 대치동은 아예 갈 수가 없어. 거기 집을 내놓고 그 돈으로 대치동 가서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더블인데. 지금은 더블 더 됐을지도 모르겠다. 예전에 살 때만 해도 이게 더블이에요. 더블이면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거지. 대체가 되려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가능하겠지만 더블 정도 되면은 이거는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경쟁 관계라고 할 때 그 대체 경쟁 관계는 용도도 비슷해야 되지만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돼요.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유사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유사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사지역을 질문할 때는 유사지역이란 일단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다 그렇지 않다.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은 비슷하다. 뭐도 비슷하고 가격 수준도 비슷하고 그래야만 대체가 되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이 동일수급권은 어떤 개념이에요? 이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에요, 권역. 이 범위 안에는 어떤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이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존재하는 범위죠. 그래서 혹시 자료 수집을 하더라도 동일 수급권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료 수집을 하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만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동일 수급권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 그래요.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 됐습니까? 됐나요?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 여기 뭐다? 동일 수급권 개념이다. 자, 이거 개념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466쪽의 지역 분석의 의의와 필요성, 요거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밑에 지역 분석의 대상, 인근 지역의 개념 있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죠.
그러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서 대상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다른 부동산은 뭐를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거 추가해 놓으면 되죠.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자, 다음에 나머지 B, C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봐주시되 그 D를 조심해야 돼요. D.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 D. D를 보시면은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사례 자료 수집은 쉬우나 가격 수준의 신뢰도가 낮으며 너무 좁으면 사례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됐나요? 이게 범위가 넓으면 이 말이에요. 여기가 범위가 넓으면 이 안에 사례가 있을 가능성은 높죠. 이 범위 안에 사례가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 싸게는 얼마부터 비싸게는 얼마까지 범위가 너무 편차가 넓어져 버리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럼 별 의미 없는 평가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좁아버리면 어떻게? 너무 좁으면 이제 이 신뢰도, 이 가격 수준의 신뢰도는 높일 수 있지만 이거는 사례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적당한 범위에서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사지역 개념에서 유사지역이란 인근 지역과 그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다른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지역이죠. 인근 지역과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용도적 기능적인 대체뿐만 아니라 뭐도 대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가격 면에서도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지역을 말해요. 그다음에 이제 유사 지역 분석의 필요성에서 두 가지가 있죠. 유사 지역을 왜 분석하냐 두 가지 있죠. 첫째, 우리가 사례를 수집할 때 이 B를 먼저 보는 거예요. B. 사례를 수집할 때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건 인근 지역 내 사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역의 사례 자료를 통하여 감정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사례가 인근 지역에 없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유사 지역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사 지역을 분석해야 돼요. 또 인근 지역에서 설령 사례를 구한다 할지라도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 유사 지역을 분석해요. 여러분들 옷을 사더라도 이 옷하고 저 옷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얘를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유사 지역하고 함께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인근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더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됐나요? 그게 A예요. A. 그래서 A, B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다음에 동일 수급권은 의의를 보시면요.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및 기타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 그게 바로 동일 수급권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동일 수급권은 감정평가 시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이다. 뭐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죠. 밑에 구체적으로 용도 지역별 동일 수급권 판정은 일단 중요도는 좀 낮으니까요. 지금 10분의 0이에요. 10분의 0.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셔서 개별 분석, 요거는 아까 그 비교표 있죠? 비교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예제를 볼까요?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 분석에서 판단하는 것은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맞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맞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맞고요.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틀렸잖아요. 이게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하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분석.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서 출제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 그 감정평가 3방식 용어 정도는 이제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3방식 용어를 다 익히고 오셔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지난번에 숙제도 냈었죠. 3방식 용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했잖아요. 그 용어를 집에 가서 다시 익히셔서 오셔야 돼요.
그 지금까지 최근의 출제 경향이 이 3방식은 이론 문제는 아주 쉬워요. 용어의 뜻만 알면 돼. 그러니까 깊이 있는 이론을 물은 적이 없어요. 용어만 알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3방식에서는. 근데 그 계산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려운지 쉬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습해야 알지, 연습. 그러니까 연습 안 해보면 알 수 없어요. 이게 나는 계산 문제를 나는 안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풀어버리면 이게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 문제를 잘 못해도 좀 이렇게 풀어봐야 돼. 그래야 이거 어렵네 해서 이런 거 패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예, 아무튼 이 3방식에 원가 방식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비교 방식이 있고요. 용어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수익 방식 이렇게 있죠. 각각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죠.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근간다 그러죠. 이걸 물건을 만드는 데 투입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는 거고, 이거는 시장성의 원리에 근간다. 이거는 수익성의 원리에 근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가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여기는 적산법,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 이렇게 하죠. 수익 환원법 이렇게. 환원법. 자, 원가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적산가액하고요. 적산법으로 구한 시산임료를 적산임료.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액이다 이 뜻이죠.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시산임료를 비준임료. 여기는 수익가액, 여기는 수익임료. 자, 이렇게 용어를 이제 익혀두시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비교 방식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법령상 별도로 따로 이제 정하고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도 어디에 들어간다? 비교 방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자, 이 용어들을 익혀야 되죠.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출제가 됐다고. 이거 괄호 채워넣기. 괄호 채워넣기 같은 게 다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렇게. 이런 정도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물었을 때, 그 뜻 정도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이 공식들, 특히 이 세 가지 공식, 적산가액 공식은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수정액, 이 공식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요. 비중가액은 사례 가격에다가 곱하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 뭐 이 정도 사시지계죠, 사시지계. 사례 가격에 사시지계 수정해서 경우에 따라 면적 비교해서 계산하는 것.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것. 공식 정도 기억해야죠. 이제 요걸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 재경비. 이 용어들을 익혀두시면, 공식을 익혀두시면 적산임료를 설명할 때, 적산법을 설명할 때,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순수익에 이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다요. 이렇게
이 공식을 말로 풀어서 쓴 게 적산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을 알면은 용어의 뜻을 알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숙제입니다. 적산가액이 8억이고요. 비중가액이 9억이고 수익가액이 10억이면 이 8억, 9억, 10억 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시산가액이라고 하죠. 임료는 시산임료라고 그래요. 이 시산가액 또는 시산임료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상태에 아직 결정하기 전 상태예요. 결정하기 전 상태를 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삼아 계산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이 시산가액이 서로 다르면 우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는 몇 개로 표시를 해야 돼요? 오직 하나로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을 결정해서 표시할 때는 몇 개로 표시? 하나로 표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죠. 현실적으로 이 시산가액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이 방법으로 계산한 거하고 이 방법으로 계산한 거하고 이 방법으로 계산한 게 똑같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똑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금액을 나타낼 때는 한 개로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가격은. 여러 개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몇 개로 나타내? 한 개로 나타내, 한 개로. 가액으로 표시할 때 몇 개로? 한 개로. 그러면 쟤네들을 조정해서 하나로 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산술평균 하면 된다, 안 된다? 산술평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종의 가중평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시산가액 조정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481쪽, 482쪽이 이제 용어들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483쪽이 이제 시산가액 조정을 보십시오. 시산가액 조정의 뜻을 보시죠. 뜻하고 시산가액 조정 방법을 보시면 돼요. 시산가액 조정이란 3방식을 적용하여 뜻입니다. 뜻. 적용하여 구한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축소시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산가액의 조정 방법은 밑에 시산가액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구해진 3가격을 단순히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가중치를 두어 이렇게 그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정확성 이런 걸 고려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평균? 가중평균이에요. 자, 거기 이제 포인트고요. 넘어가시면 문제도 있습니다. 484쪽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 하고 있죠. 자, 거기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이 얼마예요? 1.2억 1억 2천이죠. 거래 사례를 통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끝까지 비준가액이다 이 말이에요. 비준가액. 비준가액이 얼마? 1.2억.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성 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 하면 돼요? 적산가액이라고 하면 되죠. 적산가액이 얼마? 1.1억. 그러면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 뭐라 하면 돼요? 수익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으로 돼 있잖아요. 시산임료가 아니고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으로 돼 있죠. 그러면 수익가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방식은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이잖아요. 수익 방식이. 예,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이라는 게 뭐겠어요? 임대료 수입을 말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임대료 수입을 보고 임대료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 수입을 보고 가액을 계산했잖아요. 물론 임대료를 보고 임대료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뭐를 구했다 그랬어요? 시산 가액을 계산했으니까 이거는 수익 가액이에요. 이게 얼마? 1억이 1억 1.0. 자, 근데 그 밑에 가중치가 각각 다르죠?
비중가액의 가중치 몇 프로? 50%, 0.5를 곱하는 이 가중평균이라고요. 그 다음에 적산가액의 가중치는 20%죠. 수익가액의 가중치는 30%. 맞나요? 수익가액, 수익 방식이잖아요.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상가액, 얘가 수익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원가 방식 20% 맞잖아요. 여기 지금 순서가 지금 거기 있는 순서하고 다르죠 지금. 됐나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50%, 20%, 30%가 전체 합쳐서 100%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중평균. 자, 이렇게 하면은 반이잖아요, 반. 0.6억. 그 다음 요거는 0.22억. 요거는 0.3억. 다 더하면 0.6, 0.2, 0.3 하면은 1.1. 1.12죠.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1.12억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여기에 시상가액 조정할 때 이렇게 한다. 가중치를 달려서. 됐죠?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원가 방식부터 이제 3방식 남았어요. 3방식하고 이제 부동산가액 공시제도. 자, 요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